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스포츠 심리학, 이제 어려운 부분들 넘어갈 텐데, 사실 분량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핵심만 제가 딱 뽑아서 여러분들 좀 더 수월하게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자, 첫 번째, 바로 운동 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제어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운동이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와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운동 제어의 개념입니다. 너무 어렵죠? 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외야수가 막 이제 수비를 하려고 딱 있는데 공이 딱 날아오는데 이거를 내가 뛰어가서 받을까? 아니면 제자리에서 받을까? 진짜 그거부터가 고민이죠. 거기서부터 제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이제 일련적으로 쫙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동작 분석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운동 제어의 주요한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이 뭐냐?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마치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자,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이론은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개방 회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빠른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피드백을 통한 조절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명령을 하면 실행을 해. 그리고 또 실행을 해. 이런 식의. 그래서 피드백이 별도로 없어. 개방되어 있어. 그리고 빠른 움직임이야. 다음은 폐쇄 회로 이론이에요. 이거는 느릿한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피드백을 통한 조절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하면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제어를 하고 다시 운동하고 피드백 주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폐쇄 이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방 회로는 빠른, 폐쇄 회로는 느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즉 행동적 접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정보 처리 이론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살아있는 생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다음은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에요. 우리는 이걸 협응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운동은 바로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되고 또 조절된다. 그래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기억표상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 속에서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기억표상의 구조가 필요하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쉽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면 개방 운동 이론은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격하는 것, 이게 개방 회로. 그리고 자동차 경주에서 드라이버가 경쟁하면서 운전하는 것. 그리고 미식축구 경기에서 쿼터백이 같은 팀의 선수에게 패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방 운동 기술이다. 자, 다음은 정보처리 이론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정보처리자로 설명을 한다. 마치 컴퓨터처럼. 그래서 개방회로 이론은 대뇌 피질에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임을 형성하고 제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폐쇄회로 이론은 정확한 동작에 대한 기억을 기억 중인 움직임과 비교한 피드백 정보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기억 체계 및 운동 제어. 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기억 체계가 나와요. 자, 기억 체계는 기억의 어떤 과정은 처음에 지각을 하고 두 번째 저장을 하고 세 번째 인출하는 이 1, 2, 3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 기억이라는 것이 나와요. 첫 번째 감각 기억은 인지된 후에 1초 이내 짧은 순간이죠. 짧은 순간에 감각에서 파생된 정보를 보여요. 그래서 아주 짧은 관찰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은 사전에 준비 없이 단기간 동안 어떤 직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용량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다음은 장기 기억, 말 그대로 오랜 동안 보존되는 기억으로 명시적, 절차적 기억으로 구분을 하고요. 무제한 용량, 용량이 좀 커요. 그리고 수명이 꽤 길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막 5살 때, 7살 때 다쳤던 그런 기억 스물스물 나죠. 그냥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 제어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운동 제어의 체계는 감각 지각, 그리고 반응 선택, 그리고 반응 실행의 이 1, 2, 3단계를 거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는 환경의 정보 자극을 탐지하고 자극의 어떤 강도, 명확성, 유형 등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반응 선택 단계인데요. 입력된 자극을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반응 실행 단계는 반응 실행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실행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 유형, 절차적 기억을 예시하고 있는데 학창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한 A는 오랜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어때요?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오랜 동안 갖고 있는 기억인 것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B는 축구의 슛 기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시범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수영선 출신인데 지금 수영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수영장 가면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 기억을 딱 갖고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운동 제어와 관련된 뇌 구조 예시예요. 사실 이거는 왜 갖고 왔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킬러 문항이라고도 하죠.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사 필기시험도 이런 킬러 문항들이 있어요. 한 14문제, 15문제는 평소에 나왔던 이론에서 재탕해서 나오는데 한 5문제, 6문제는 새로운 이론들이 툭 튀어나와요. 사실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도 못 맞췄어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해는 뭐냐? 중심 고량,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운동 제어와 관련된 뇌 구조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라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킬러 문항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킬러 문항까지 공부를 하려면 원서, 1000페이지 넘는 원서를 다 공부하고 다 암기하고 다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은 이런 걸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 이제 14문제, 15문제에 집중하자. 그겁니다. 아셨죠? 자, 계속 이어가서 볼게요. 자, 21년도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정보 처리 과정의 반응 시간 관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실제 반응. 이런 식으로 감각, 반응, 실제 실행. 이런 단계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이론들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심리적 불응기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적 불응기는 무엇이냐 살펴보면 1차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바로 2차 자극을 제시해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2차 자극은 반응 시간이 좀 느려지는 거예요. 1차 자극이 있는데 2차 자극이 또 오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2차가 또 오니까 막 헷갈리고 막 어렵죠. 그러니까 좀 이게 2차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우리는 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집단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심리적 불응기 예시예요. 그래서 농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공격수의 첫 번째 페이크 슛 동작에 반응을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실제 슛 동작에서는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리적 불응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죠? 이렇게 예시를 드니까. 그죠? 자, 다음은 운동 프로그램과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슈미트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슈미트라는 학자가 또 운동 프로그램 어떤 정보 처리 이런 것은 좀 대표적인 학자인데 한번 살펴보면 정보 처리 얘기했죠. 개방회로 폐쇄론이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통합해서 바로 수정하고 보완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 운동 명령을 하는 대뇌의 역할과 운동을 수행하는 뼈와 근육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우리 몸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변 매개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동작과 반응의 순서 그리고 근수축 시간 등 전체 힘의 양을 적절히 배분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변 매개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하는 근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힘의 조절 그리고 동작과 근육에 따라 이것도 각각이 다르겠죠. 자, 어떻게 기출됐느냐? 불변 매개 변수. 그래서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인 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변 매개 변수. 그래서 전체 동작의 지속 시간, 힘의 총량, 선택된 근육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나왔는데 어때요? 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학습이 좀 돼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 전문적인 내용들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운동 학습으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운동 제어를 공부했죠. 운동 제어 굉장히 사실 어렵고 복잡하고 긴데 제가 빡 줄여놨어요. 운동 학습도 빡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느냐?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학습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1등과 꼴등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학습을 얼마큼 잘했는지 눈에 티가 안 나.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면 다 똑같아 보여. 그런 거죠. 자,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는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운동 제어와 유사성이 좀 있다. 그래서 성숙이나 동기, 훈련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좀 장기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학습 인지 역량 변화 예시인데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주의 집중 역량을 활용하는 주의 체계의 역량이 좋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연결해서 정보를 쉽게 보유할 수 있는 기억 체계의 역량이 매우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슈미트와 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운동 학습의 정의예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학습은 숙련된 움직임 능력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학습은 주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학습은 직접 측정할 수 없고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가 된다. 자, 학습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행동 변화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 시각, 탐구, 탐색, 안구, 움직임 예시예요. 그래서 운동 수행 환경에서 적절한 단서를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르는 과정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추적의 움직임이 있고 전정, 안구, 반사라는 것이 있고 빠른 움직임과 추적 움직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을 탐색하는 안구의 움직임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운동 학습의 어떤 본질, 자, 학습의 본질에서 이론과 모델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손다이크의 자극, 반응. 그래서 이거를 SR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SR 이론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강화되고 되어가는 것을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론은. 그래서 SR 이론은 단순 반응, 변별 반응, 선택 반응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 시간은 감각, 지각, 시간,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반응 선택 시간은 결정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응의 실행 시간,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자극으로 중복되는 경우 심리적인 불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임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개방 회로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운동 초기만 어떤 동작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운동 후 피드백으로 해서 자연히 동작이 이루어진다. 자, 어떤 운동을 배웠는데 배울 때는 학습이 필요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해서 이제 단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피드백만 주면 된다. 굳이 학습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아담스의 폐쇄 회로 이론이에요. 이거는 피드백으로 인한 운동 동작이 수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에요. 어떤 모든 운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유사한 운동을 연결해서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억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다음은 슈미트 스키마 이론이 있는데요. 우린 이거를 도식 이론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물체, 동물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고유의 특성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론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오는 학습 효과를 우리는 운동 학습이다라고 보는 것이 스키마 도식 이론입니다. 다음은 힉스 법칙 이론이 있어요. 자극 반응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느냐? 24년, 22년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힉스의 법칙, 아까 얘기했죠. 자극 반응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설명했어요. 자극 반응 대안 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도 마치 길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예시로 나오느냐? 투수가 직구 슬라이더 구종에 커브 구종을 추가하여 무작위로 섞어 던질 때 바로 타자의 반응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아셨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은 운동 학습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피츠와 포스너라는 학자가 얘기한 운동 학습 단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단계, 두 번째 연합 단계, 세 번째 자동화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인지 단계, 학습해야 할 운동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 개발 단계 오류 그리고 수정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운동 수행 시 일관성이 부족한, 그래서 많은 양의 인지 활동이 필요한 시기, 인지하는 단계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연합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잘못된 수행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것들이 단계. 그래서 동작의 일관성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적은 양의 인지 활동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많은 양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로 진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자동화 단계는 동작 실행이 의식적인 어떤 주의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높은 단계, 좋아지는, 그래서 동작에 대한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인지 활동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단계.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좀 많은, 연합 단계에서는 좀 작은, 그리고 자동화 단계에서는 필요가 불필요한 그런 단계로 점점 좁혀지는 것이죠. 자, 다음은 번스타인이 얘기한 운동 습득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자유도 고정 단계, 두 번째는 자유도 풀림 단계, 세 번째는 반작용 활용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운동을 습득하는 단계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유도 고정 단계는 운동의 신체 자유도가 고정돼서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단계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의 신체적 자유도가 이제 풀려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운동 수행이 이제 다양해집니다. 자, 세 번째, 반작용 활용 단계는 활용 단계로 동작에 수정하고 숙련된 동작이 가능한 단계로 이제 점점 좋아지는 단계, 운동 습득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뉴웰이 얘기한 학습 단계 이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 협응 단계,
두 번째 제어 단계, 세 번째 기술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협응 단계는 기본적인 협응 동작 형성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협응 변화 가능 단계고요. 세 번째 움직임과 협응에 필요한 변화를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단계가 기술 단계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젠타일의 학습 단계 이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 두 번째는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움직임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의 특징도 구분, 그래서 필요와 불필요의 정보를 구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인데요. 첫 번째 고정화 필요 단계는 운동 기술 움직임에 대한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다양화 필요 단계에서는 학습의 다양화가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학습 이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브레이켄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초보 단계, 두 번째 향상 단계, 세 번째 숙련 단계로 나누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아담스의 학습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언어 운동 단계, 그리고 슈미트와 워스버크라는 학자가 얘기한 언어 인지 단계, 그리고 언어 운동 단계, 그리고 자동화 단계로 나누는. 사실 그 학습 이론은 되게 많습니다. 국내 학자도 되게 많고요. 근데 사실 다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면도 많이 있지만 학자들마다 또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출됐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번스타인이 얘기한 공동작용 예시인데요. 자, 번스타인 학자는 움직임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 중추신경계가 자유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바로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서 조절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뉴엘이 움직임 제한 요소 예시인데요. 운동 능력이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리고 인지, 동기, 정서, 상태가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리고 신장, 몸무게, 근육의 형태가 움직임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은 번스타인이 얘기한 운동 학습 단계 예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도, 고정, 스케이트를 신고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하나의 단위로 걷게 한다. 자, 자유도 풀림. 스케이트를 탈 때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활용해서 이제는 추진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반작용 활용. 그래서 체중 이동을 통해서 추진력을 보다 더 확보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실행하게 한다라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운동학습 시 주요 요인이에요. 자, 주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학습 동기입니다. 학습자의 목표,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동기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보다 학습자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 동기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학습 전이에요. 과거의 학습이 앞으로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정적 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다음은 기억과 망각이에요. 자, 기억은 기명, 정보 처리, 정보 정리, 그리고 파지, 오랜 동안 간직하는 거, 간직, 그리고 재생, 파지의 내용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재인, 기명과 재생된 내용을 일치하는지를 보는 이 네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의 원인은 소멸설이 있고 간섭설이 있고 억압설 등이 있다. 자, 다음은 자기 충족 예언입니다. 실현하고 싶은 어떤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연습이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을 바로 연습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와이트먼과 린턴은 운동기술의 연습을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네, 줄여놨어요, 많이. 자, 다음은 운동기술의 연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전습법이 있습니다. 자, 전습법은 학습할 범위를 한 번에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동 요소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적은 시간에 운동성이 끝나는 기술의 연습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망각이 적고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며 학습에 필요한 반복이 또 적어요.
이게 바로 전수법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분수법이 있어요. 자, 분수법은 학습할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학습한 후에 각 학습 내용의 범위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수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그 다음 반복적 분수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수 분수법을 살펴보면 운동기술 각각을 별도로 연습한 후에 전체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점진적 분수법은 연습하는 기술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은 반복적 연습은 한 기술을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또 한 기술을 연습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은 구획 연습이 있어요. 자, 구획 연습은 운동 기술의 하위 요인들을 순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 연습한 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무선 연습이 있어요. 무선 연습은 운동 기술의 하위 요소들을 순서 없이 임의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다음은 신체적 훈련이에요. 운동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얘기하겠죠. 정신적 훈련은 운동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인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습하거나 움직임을 상상하는 훈련을 바로 정신적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 연습. 연습과 연습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짧고 연습 시간이 쉬는 시간보다 긴 방법입니다. 다음은 분산 연습이에요. 쉬는 시간이 연습 시간과 같거나 오히려 더 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살펴보면 연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집중 연습은 연습 구간 사이의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짧게 이루어지는 연습 방법이다. 그렇죠? 무선 연습은 선택된 연습 과제들을 순서를 상관없이 무작위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수법은 한 가지 운동 기술 과제를 구분 동작 없이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출되었다. 이렇게 아셔라. 라는 겁니다. 자, 운동기술 연습에서 발생하는 효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맥락 간섭이라는 게 나와요. 자, 맥락 간섭이라는 게 뭐냐? 학습 자료와 그 어떤 시간 사이에 개입된 어떤 사건과 경험 간의 갈등으로 학습이나 기업에 방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맥락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맥락 간섭의 효과는 운동 기술 연습 시에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의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수행 개념의 예시로서 보면 운동 기술 과제가 너무 쉬울 때는 뭐가 나타난다. 운동 기술 과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보면 구리스란 학자가 얘기한 운동 기술 학습 변화 예시예요. 그래서 최대의 확실성으로 운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의 인지적 노력으로 운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최소의 에너지 소비로 운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운동을 할 때 기술 학습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피드백을 한번 볼게요. 자, 피드백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떠한 오류에 대한 수정 그리고 행동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피드백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은 감각, 외적인 것은 보강적이라는 피드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피드백, 우리가 시각, 촉각, 청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피드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재적인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는 정보에 의한 피드백입니다. 자, 피드백의 기능은 또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정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은 중요한 정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강화의 기능은 칭찬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교정, 질책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로 또 나누고 있고요. 동기 유발 기능이란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게 하고 내용에 따라서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다음은 피드백 정보 내용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수행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특성의 정보와 환경을 바로 연관지어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결과 지식은 수행 후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의 정보 중
동작과 수행의 결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보강 피드백을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지도자가 학습자에게 높이뛰기 도약 스텝을 연습하게 해요. 자, 그래서 학습자가 정확한 도약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발의 스텝에 뭐를 해요? 지점에 바닥에 표시를 해둡니다. 이게 보강적인 피드백의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파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파지는 뭐냐? 운동을 학습해요. 이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운동 능력을 바로 오랜 동안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파지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갖고 있다, 파지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 과제의 특성, 환경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 연습량에 따라서 파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골프 퍼팅 과제를 하는데 100회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시간 후에 동일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는 검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오랜 동안 연습을 하고 골프 퍼팅 연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파지한 것을 검사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파지다. 파지의 개념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운동 발달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제어, 두 번째 학습, 세 번째 발달로 넘어와 볼게요. 자, 발달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발달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태아기에서 사망까지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은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아요. 발달의 속도와 범위는 개인별로 과제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달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유년기에서 청소년기 쭉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개인차가 존재한다 설명했죠. 그리고 민감기 또는 결정적인 시기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고요. 운동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셀과 에임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운동 발달 원리 예시예요. 자, 운동 발달은 일련의 방향성을 갖는다. 그리고 머리꼬리 원리가 있다. 양측, 동측, 교차 운동 협응 원리가 있다. 그리고 중앙 말초 원리가 있다. 각각이 설명한 것과 같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인간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측면, 다차원적인 측면, 계열적인 측면이 있더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운동 발달 영향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개인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즉 개인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성별, 사회 매체,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다. 자, 그래서 시기별 운동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태아기, 즉 임신을 했을 때 발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 출산까지를 얘기하고요. 영아기는 반사적 움직임의 단계예요. 자, 유아기는 기본적 움직임의 단계이고요. 아동기는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기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인 단계이고요. 청소년기는 성장과 세련이 만들어지는 단계고, 성인 초기는 최고의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어떤 수행 단계를 거치고, 성인 후기에는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퇴보 단계를 갖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우의 운동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사실 유아청론의 갈라유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 발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학자인데, 첫 번째 반사적 움직임 단계예요. 그래서 출생 후 1년 이내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초보적, 즉 기초적 움직임 단계는 약 2세까지는 수의적 움직임이 가능한 단계예요. 우리가 보통 수의근, 불수의근 얘기하죠. 수의근은 우리가 자위에서 움직이는 거, 불수의근은 우리 심장근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수의적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예요. 자, 다음은 기본적 움직임 단계. 바로 만 2세에서 6세까지로 운동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스포츠 기술 단계로 전문화 움직임 단계라고 하는데 바로 초등학생들 시기예요. 그래서 숙련된 움직임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 단계고요. 성장과 세련의 단계, 즉 청소년 시기로 운동 발달이 가장 눈에 띄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행 단계,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이런 나이대를 이야기하고요. 최상의 운동 수행을 보이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 퇴보 단계는 만 30세 이상의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동 발달이 쇠퇴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술됐느냐? 아동 운동 발달 평가 시 심리적 안정 평가 방법. 운동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할 때는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 탐색 시간 제공. 그래서 가로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공감 형성, 과제와 절차에 대한 설명, 어떤 민감, 반응 이런 것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문제로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